자, 이번 시간에는 170페이지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소설에서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소재들이 단순히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작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중학교는 이 소재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묻지만 반대로 고등학교는 일부 선지의 내용으로서 소재의 역할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한 문제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그렇죠? 우리는 소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소설을 구성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요소이다. 소설의 소재는 단순히 재료라는 기능을 넘어서 핵심은 바로 뭐다?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소재에 부여한 의미나 역할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재의 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갈등의 매개문, 즉 갈등의 발단이 되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뭐다? 소재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여 갈등 해소에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 그렇죠?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드러내주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은 바로 뭐다? 나와 점순이 사이 갈등의 매개체이자 발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자, 점순이가 주면서 이 말을 하필이면 했어요. 그죠? 너희 집에는 이거 감자조차 없지? 이러면서 마치 나를 뭡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이 말은 바로 뭐다? 자, 점순이의 의도는 바로 뭐다? 그냥 주기 어색해서 했던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아가 받아들인 의도는 뭐다? 나를 무시한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자,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점순이가 점점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수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오히려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순수 문학을 더 어려워해요. 알겠죠? 왜? 지금까지는 무슨 작품을 배워도 뭐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런 걸 주제로 한다. 이거는 뭐 군사독재 정권에 이런 걸 주제로 한다. 해서 시대적인 상황과 자꾸 연결해서 문제를 봤는데 순수 문학은 오로지 문학 그 자체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김유정의 동백꽃은 두 남녀 바로 나와 점순이의 사랑 이야기 이게 주제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학생들이 정말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정순이의 이런 순박한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로 인물의 처지나 상황, 가치관 등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또 특정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나 반응에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황순원의 독 찢는 늙은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는 송영감의 눈앞에 독감하다 떠올랐다. 자, 이 송영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작품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 되는 독 찢는 늙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이 사람은 독 찢기에 몰두하는, 즉 장인 정신을 지닌 인물이죠. 그래서 그러는 송영감의 눈앞에 독감화가 떠올랐다. 그러자 송영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도가 가마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아예, 알겠죠? 그런데도 송영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송영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곁창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영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예에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송영감 자신의 독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터져나간 송영감 자신의 독조각들, 그렇죠? 자, 이것은 일종의 바로 뭐다? 바로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송영감 자신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송영감은 결국 가마에서 타 죽음으로써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대, 그렇죠? 일종의 바로 뭐다? 전통을 중시하는 거 좋지만 마치 자기 자식이나 자식도 이제 떠나고 아내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족짓기에만 몰두를 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전강의 껍빛단기, 자, 장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소재는 여러 장면이나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매개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과거 해상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게 그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장면을 전환할 때 특정 소재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인국 박사입니다. 제목인 껍빛단리라고 하는 것도 껍빛단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어로 우두머리, 두목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두머리인 이씨, 바로 이인국 박사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인국 박사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빌붙는 박쥐형 인간의 대표적인 표본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인국 박사. 알겠죠?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그 다음에 일본 일제시대가 끝나고는 처음에는 소련에, 러시아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월남을 해가지고는 남한의 미국에 붙는, 알겠죠? 그래서 강한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박쥐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껍빛달리 이인국 박사예요. 알겠죠? 자,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울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그쵸? 자, 이거는 바로 뭐다? 해방 직후 사회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막 일제시대가 이제 벗어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자,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고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벽고, 이게 바로 뭐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죠. 이걸 보면서 과거에 자기 환자로 왔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환자를 쫓아보냈던, 알겠죠? 그 환자를 떠올리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아니 그곳에 씌어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게 바로 이인국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옆에 붙은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역시 또 과거 해상이 진행되죠. 그렇죠? 자,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업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큰 병원을 하는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병원은 비싸기로도 소문이 났지만 손님은 오로지 일본인이나 친일파들만 받았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근처에 있는 감옥에서 환자가 갑자기 실려왔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오히려 해가 될 거다라고 해서 쫓아내버리죠. 알겠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제를 암시하는 기능도 합니다. 작가는 특정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김동리의 영마,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바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을 나타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나 나 있었으나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삼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하동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으로 향했으나 성계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소설에서 이제 성기가 집을 떠나는 그 장면의 모습인데 세 갈래 길에서 결국 무엇을 선택한다? 화개골로 가는 길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에 정착하는 삶이죠. 거부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장수 영감과 계연이 간 길도 역시 마찬가지 계연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착의 삶을 살게 되니까 역시 거절을 하죠. 거부를 하죠. 그리고 아무런 자기와 연고도 없는 하동 쪽을 향해서 걸어감으로써 운명에 순응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동 쪽 길, 이거는 바로 뭐다?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상징한다는 거죠. 바로 떠돌이의 삶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바로 배경의 역할, 배경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에서 배경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경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도 하지만 몇몇 작품에서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먼저 시간적 배경을 보게 되면 시간적, 계절적 배경과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간적, 계절적 배경은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시간적 혹은 계절적 배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대, 계절에 대한 배경모사, 날씨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효 속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소설도 굉장히 이제 이거는 배경이 큰 역할을 해요. 자, 봅시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자, 밤중을 지난 무렵.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죠. 굉장히 늦은 밤이라는 거죠. 자,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그렇죠? 바로 이거는 공감각적 이미지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처럼 심상이란 말 안 써요. 알겠죠? 전부 다 시각적 심상도 시각적 이미지. 알겠죠? 청각적 심상도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달은 원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시각의 청각화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힌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작품의 배경을 묘사를 함으로써 바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잔잔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인물의 그런 뭡니까? 아련한 첫사랑의 그런 기억, 이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작품에서 배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알겠죠? 특히나 배경이 되는 것 중에 이제 둥근 보름달이 뜨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보름달은 바로 뭐다? 과거 첫사랑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사회적 배경은 바로 뭐냐? 소설 속에 나타난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회적 배경은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물론 시간적 배경하고 시대적 배경하고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쓴다는 것은 바로 작품 속에서 바로 뭡니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도 함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계속 같은 작품이 나오고 있죠. 염산섭의 만세전을 보면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 그렇죠? 바로 뭐다? 3.1운동 직전이 된다는 거죠. 바로 실제로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1918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어서 세상은 비로소 번해진 듯 싶고 세계 개조의 소리가 동양 천지에도 떠들썩한 때이다. 일본은 참전국이라 하여도 이번 전쟁 덕에 단단히 한미천 잡아서 소위 나리낀 하고 졸부가 된 터이라 전쟁이 끝났다고 별로 어깨바람이 날 일도 없지만은 그래도 또 한몫 보겠다고 발버둥지를 치는 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그 불을 거머쥐게 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넘게 돼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공간적 배경 보도록 합시다. 자, 공간적 배경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향토적 배경, 바로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자, 향토적 배경은 바로 도시와 대비가 되는 공간이면서 어디다? 바로 고향이나 시골을 나타낼 때 우리는 향토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토적 배경을 가지면은 풍경 묘사나 바로 토속적 소재를 제시하는 공간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향토적 배경을 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을 중시한다든지 혹은 뭐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김유정의 봄봄을 보게 되면 자, 그 전날 왜 내가 세국의 맞은편 고물이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죠? 자, 이런 밭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향토적 배경이 되는 배경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재죠.
절정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콕을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생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밭 가생이를부터 꿈꾸는 것 같다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봄의 풍경을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봄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 일종의 사랑이 싹트는 계절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뭡니까? 막 그 애인 사귈 때도 막 얘기하면 애인이 없을 때는 겨울이 됐다가 애인을 만나면 내 인생에 봄이 왔어 하잖아. 그렇지?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봄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 번 쓴 이유가 바로 뭐냐? 그렇죠? 자, 이 봄봄의 의미는 자, 바로 계절적 배경인 봄과 더하기 사랑이 싹트는 계절인 봄. 요 두 개의 봄을 합쳐서 제목을 일부러 봄봄이라고 뭡니까? 반복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혹은 나의 마음에 더 피어나는 사랑을 나타내는 봄. 그리고 점순이의 마음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을 나타내는 봄. 참고로 이 봄봄의 주인공도 나와 점순이에요. 알겠죠? 아까 동백꽃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반면에 도시적 배경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향토적 배경이 드러날 경우는 거의 80% 이상 대부분 작품들이 그 공간을 긍정적으로 그려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거의 80% 정도가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도시적 배경을 보면은 자, 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을 알 수 있는 근대화된 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승강기나 백화점의 전차나 시골이나 고향에 대비하여 바로 근대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공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공간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박태원의 천변 풍경을 보면 자, 전차도 전차리너니와 그렇죠? 자, 웬 자동차면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2층, 3층, 4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고층 빌딩이죠. 자,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라고 해서 이 네모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도시를 나타내는 소재들이죠. 그래서 근대화된 그런 도시의 풍경을 처음 본 화자의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작품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주제에서 더 유익 있게 봐야 될 작품은 바로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서울이라고 하는 포장마차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공간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를 감춥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일상에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몇 번 어디에 있는 화장실 어디에는 무슨 낙서가 있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익명화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뭡니까? 일어나는 일을 그린 소설이 바로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작품도 근데 읽어보면 되게 재밌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작품에서는 바로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서로 익명성이 보장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뭡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개별화된 공간으로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심리적 배경을 봅시다. 인물의 심리 상황이나 독특한 내면 세계를 우리는 심리적 배경이다 라는 거죠. 자, 심리적 배경은 사건 전개보다 인물의 내면 심리와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소설에 주로 등장한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작품이 등장을 했죠. 바로 이상의 날개. 가장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소설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초현실주의 소설 설명했었죠.
그죠? 바로 뭐다? 이 작품은 갈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오로지 인물의 심리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도 그것만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내가 나에게 준 게 아스피린인지 아달린한 수면제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설은. 알겠죠? 자, 보다 합시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자신의 방에 만족을 하죠.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을 나타냅니다. 자, 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은 이상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상에게는 금옥이라고 하는 기생과 함께 동거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바로 뭐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삶이죠. 그렇죠? 이런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의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바로 소설의 초반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 인물은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는 바람에 아내의 방을 이제 탐방하는 놀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달린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찾게 되고 그때부터 인물의 심리가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건 소설이지만 굉장히 좀 시처럼 상징적이에요. 알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백화점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날개가 돋아난다 해서 막 자기에게 날개가 돋아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즉 바로 뭐다? 무기력한 삶에서 탈피하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날개로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배경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작품의 사실성과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자,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뭐다? 어느 정도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죠.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이겁니다. 알겠죠? 그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허구의 문학이 소설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증거는 소설이라고 오히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판타지 소설은요? 그죠? 아무리 해리포터가 그죠 볼드모트랑 싸우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 용기, 그렇죠? 인내, 그다음에 승리 이런 것들, 정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즉 주제적인 면에서라도 어쨌든 현실과 연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설의 개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봅시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그쵸? 바로 뭐다? 우리의 조국 광복을 얘기하죠. 그쵸? 바로 뭐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자, 이 방산복이 바로 주인공인 미스터 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방산복 바로 중심 인물이고 역시 이기적이고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고, 바로 이 소설에서는 친미파, 미국에 붙어서 권력을 얻게 된 인물입니다. 알겠죠? 커피단리가 바로 뭡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뭡니까? 그 남북 분열, 그렇죠? 그 다음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다 다루고 있다면, 그 미스터 망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그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단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광복에 만세 부르기 바쁘니까 자기한테 구두를 닦거나 구두를 고치러 온 사람이 없다는 거야. 손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방산복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바로 뭐다? 광복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뭡니까? 이기적이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역사적인 사건도 바로 뭐다? 내 이익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작품의 주제 부각. 그렇죠? 자, 작품의 배경은 주제를 부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주제를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비참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게 하거나 인물의 부정적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윤은길의 장마가 예를 들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배웠던 작품 중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아침부터 평소에는 며칠 동안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있었는데 인력거를 하는 사람인데 못 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처음부터 운이 굉장히 좋아. 처음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평소에 벌지 못했던. 지금으로 치면은 한 일주일 동안 돈 진짜 1원 한 푼 못 벌다가 갑자기 이날 뭐 아침부터 몇만 원씩 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벌었더니 거의 몇백만 원이 되는 그런 운수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배경은 아침부터 밤까지 추적추적 기분 나쁘게 비가 내려요. 알겠습니까? 물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인력거꾼이 더 장사가 잘 됐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자꾸 분위기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어주죠.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 결말에 아내가 죽는다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게 배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알겠죠? 윤은길의 장마도 역시 비슷합니다. 자, 보다 합시다.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쟁 중에 어느 날, 그렇죠? 자, 여기서 장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얘는 비극을 상징합니다. 분열 이런 걸 상징하죠. 자,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다. 이 때문에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가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빨치산은 북한군, 알겠죠? 공산당을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삼촌이 집에 왔다는 말실수를 해 할머니의 분노를 산다. 한편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삼촌을 맞이할 잔치를 벌이지만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이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삼촌의 환신이다. 그렇죠? 화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삼촌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죽었다는 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삼촌의 환신이면서 이거는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기절한 할머니를 대신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사히 보내고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된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해서 장마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함으로써 바로 작품의 분위기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구렁이 나중에 이제 실제 소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구렁이의 허리가 반쯤은 잘려나가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알겠죠? 너덜너덜거린다고. 그게 바로 뭐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구렁이 때문에 어떻게 갈등을 겪던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 바로 우리 민족의 화합을 통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다 합시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그렇죠? 자, 작품의 배경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거죠. 분위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흐린 날, 비 오는 날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인천의 사평역을 보다 합시다. 자, 대개의 간이역에 그랬듯이 대합실 내부에 눈에 띌 만한 시설물이라고는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회칠한 사방벽 때문에 10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턱없이 넓어 보여서 더욱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역 대합실의 분위기를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다?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외된 사람들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일종의 그 위안을 얻는, 알겠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소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랑 세트로 나와요. 시를 보고 그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이거든요. 알겠죠? 거기서도 보면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역의 대합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은 눈보라가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톱밥 난로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래도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공간이 됩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사건의 전개 방향, 인물의 심리를 암시한다. 자, 배경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인물의 심리를 암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배경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걸 우리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배경도 복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소설 소나기 보면은 갑자기 이제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하필이면 보랏빛이야. 그렇죠? 보랏빛은 소설에서 죽음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런 걸 우리는 복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누군가와 이별하고 나서 비를 맞는 배경을 설정하면 인물의 우울한 심리가 암시된다라는 거죠. 김정한의 사촌을 보게 되면 자, 뭐를 내도 비 같은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가뭄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고목잎이 볼 모양 없이 베베 틀려서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그래도 그것이 90도가 넘게 쪄내리는 8월의 태양을 가리워 누더기 같은 아마 밑둥치에는 제법 넓은 그늘을 지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지금 가뭄이 몹시 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인 거야. 하지만 나무가 그늘을 그나마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단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뒤에 문제를 한 10분 정도 풀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확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